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은, 어저께까지, 이제, 인총까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채권, 총론부터, 채권, 강론, 물권, 그리고 민총, 그래서 이제 오늘 친족 상속법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요번 순환에 이제, 기본서 정리와 사례 둘 다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물권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이제 민총은 약간 이제 기본 내용은 체크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신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출제 가능한 모든 사례는 빠짐없이 거의 한 80, 90%는 연습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예비순환 때는 책만 간단히 했으니까 진짜 뭐 쉽게 끝났어요. 책만 했으니까. 그리고 1순환 때부터 사례를 했고, 그 다음에 2순환 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저 출제 가능한 사례를 계속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좋은데, 한두 번 풀어보고 가니까는 거기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는 사례를 잘 못 풀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 목표는 그렇게 삼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끝나면 이제 출제 가능한 오늘 나간 자료까지 어제 22회 자료에 신상법이 다 있으니까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다 보니까 자료가 좀 많아졌는데 일단은 막 공부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체크하고 그다음에 사례지 결국 여러분들은 사례를 시험을 봐야 되니까 사례를 하여튼 오늘 자료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부족한 거 좀 보충하고 또 너무 중복되는 건 빼고 해가지고 한 1월 안에 모든 사례를 오늘 이번에 공부한 거하고 기본 사례 합쳐가지고요. 너무 양이 많은 건 좀 줄이고 해가지고 하여튼 만들어서 하여튼 1월 안에 하여튼 책을 낼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 드릴 테니까는 지금까지 사례 연습한 거는 막 연습하고 그 책으로 다시 1순환, 2순환 계속 돌릴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하여튼 반복해서 돌리고 그 사이에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거기서 추가만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빠짐없이 공부해서 갈 수 있도록요. 그래서 비록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도 있고 난이도 아주 낮은 것도 있지만은 하여튼 어떤 문제든 한 3번 이상은 풀어보고 간다. 그죠? 지금부터 거의, 요번에 처음에 거의 다 풀었잖아요. 거의 다. 그죠? 그러니까는 3번, 4번 정도 풀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못 본 사례 실관계가 나와도 유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민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소는 좀, 민법처럼 기본서 변호사 작년에 했던 기본서가 그렇게 너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거기는 민법처럼 요번엔 이렇게 했지만 민소법은 그 민법 우리가 보충자료 한 것처럼 이렇게 좀 완비된 비슷한 그 사례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례집으로 바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동차반 들으신 분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 자료 다 합쳐가 만든 사례집이 있으니까 그거는 기본서하고 사례집 딱 두 권 가지고 또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오늘 이제 친상을 어느 정도 풀고 그죠? 오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책은 여기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나오는 거는 이따 끝나고 시간 되는데 체크해보는 방식으로 해서 출제 가능한 것들 여기서 출제한 것들만 표시해서 여러분들이랑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예, 그래서 이거 이제 기본서로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노트요, 따로.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노트에다 끼면 될 거예요. 그 노트에다가, 기본 노트에다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친족 상소. 그죠?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요걸 간단히 개관을 하고, 사례를 보고요. 그 다음에 본부사 시험에서 출제된 거 간단히 확인만 하고,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가족법, 친족 상속법이죠. 친족 상속. 친족법에서는 실질적 요건으로서의 의사하고 형식적 요건으로서의 신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요. 약혼은 나올 게 없고, 혼인도 거의 나올 게 없어요. 약혼도 그렇고, 혼인도. 저기에서는. 근데 혼인에서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명의신탁 같은 거, 그 정도에서 하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혼에서 재산분할 파트, 그 다음에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권 그런 거 사례, 그러니까 별표 채우는 거 사례하고, 그 다음에 친생자 추정, 그렇게 해가지고, 친생 추정 규정이죠. 844조. 그래서, 친자관계 확인해소를,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해야 되나, 친생 부인해소를 제기하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여기는 후견 부양은 1차용이니까, 이렇게 한 3개, 하고, 그 다음에 친자에서 입양, 허위 친생자, 이거 하고, 허위 친생 신고가 입양으로서 효력이 있나, 이 정도가 이제 판례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작년에 법무사시험에서 상속법에서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안 나온 것들 위주로 상속회복 청구권 안 나왔어요. 그래, 대습상속과 동시사만 안 나왔고, 낙태와 상속결격 이게 나왔어요, 이게. 이게 작년이죠, 그죠? 21년 법무사 기출. 그래서, 이 사례 풀어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상속, 재산은 공유다. 공유하고, 이렇게 합쳐서 법무사 시험에 나온 것 같아요. 또 공동상, 그래서 금전 채무에 공동상속 해가지고, 그 다음에 특별수익자 상속분을 계산하는 거, 요거가 이렇게 3개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3개가. 그래서 그 다음에 기업은 특별연구자. 이건 사례가 나오긴 그렇고, 그 다음에 유료분이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올해 막 하고 가라고 막 그랬는데 나오진 않았죠. 그죠?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한정승인 정도. 예, 한정승인 정도. 요거 합친 사례. 그래서 요거는 상속회복 청구에 관련된 사례고, 그 다음에 요거 유료분하고 한정승인 여기에 관련된 사례. 유언하고 유증, 이거는 조문가조 해야 되겠죠. 유언에서 비밀증서, 잔혹공비에서 자필증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1차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 대로 해가지고 첫째 문제를, 사례 146번이죠, 이제. 소멸시효. 그 다음에 소멸시효도 다 풀었는데요. 거의 다. 오늘 문제 중에, 여러분 많이 시험도 안 보지도 않던데 보니까는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요것 좀 보충해 놓으세요. 요거 자료에다가 문제 2번 뭐냐면은 채권자 대의소송을 하다가 양수금 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했을 때 교환적 변경은 구소취하 신소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채권자 대의소송으로 인한 시효 중단 효력이 교환적 변경으로 구소취하 신소재기 돼서 시효 중단 효력이 소멸을 한다 안 한다 그거거든요. 소멸 안 한다. 그죠? 그거 준비해 놓을 것. 요까지 하면 소멸시효도 거의 안 빠뜨리고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어저께 풀었던 거고, 그래서 거기에 해설 자료 보고, 그거 문제 2번을 보충하라는 의미에서 문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여러분들 알죠? 그건 여러분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1차 때. 그죠? 그래서 교환적 변경으로 채권에 대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것까지 해서, 소멸시효는 거의 빠짐없이 다 한 것 같아요. 그거 안 빠뜨리고. 그래서 그 밖에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1차 실력, 아주 세세한 조금만 판례 그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해도 지금,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고생한 보람이라도 반드시 찾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한 3번 이상은 반복해야 될 거예요. 3번 이상. 그래야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 풀 수 있을 테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146번. 여기 몇 페이지냐? 485페이지. 예, 그래서 다 보충하면 페이지가 좀 늘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빠짐없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사례풀이 구조.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강의할 때 사례풀이 구조 위주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새로 들어가는 추가되는 사례도 지금 사례풀이 구조를 만드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그거 완비되면은 거의 이렇게 보충하면은, 사례집이 거의 빠짐없는 사례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순환, 2순환 되고 완비돼, 1순환 때 사례집이 완비되면 사례풀이 구조하고 문제만 있는 걸 따로 나눠 드릴 거예요. 그거만. 그렇게 해가지고 사례풀이 구조만 바로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 지금은 지금 풍부하게 좀 공부를 하세요. 풍부하게 막 사실관계 읽고 쟁점이 뭐고 틀려보기도 하고 계속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나진 않을 테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요. 부부별세한제 830조 문제. 이거는 이제 부부 별세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부간의 명의신탁.
이것 때문에 중요하죠. 부부간의 명신사례. 요것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죠? 친족법 중에서도, 그죠? 부부 별산제. 이렇게 해서 보면은, 830조 사례죠. 830조. 그래서, 부부 사이인 감남과 을녀는 공동으로 노력하여 액수택을 구입하고 감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두었다. 공동으로 노력했다는 거. 그죠? 그래서 단독명의를 했어요. 단독명의 이전 등기에. 그렇게 해서 한편 남편 갑의 간통 사실을 을이 우연히 알게 되면서 갑과 을은 자주 다퉜고 그 갑은 을과 이혼하고 정여와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동거 생활을 사실혼을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런 게 무슨 사실혼이에요? 중혼적 사실혼. 그죠? 중혼적 사실혼. 그렇게 생각해놓고. 그 다음에 이혼 전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액수택을 병에게 매매하고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액수택을 병에게 매매하고 소위 등을 해주었다. 이때 갑의 주택 처분행위 유효성을 검토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은, 요거 이제 부부별산제에서, 그러면 요거는, 노트에서 몇 페이지냐. 2페이지. 여기요. 요거 부부별산제 여기를 가보세요. 그 다음에, 2페이지 맞죠? 페이지. 부부별산제. 그래서 830조.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하여튼, 여러분들 신상 그렇게 공부 많이 안 했을 테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다면, 저기를 봅시다. 그 다음에 830조 조문을 보고, 예, 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이렇게 돼 있죠.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의 재산. 그거는 일방의 특유의 재산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그건 특유재산이니까 특유재산의 개념이 뭐냐면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 사람, 그 단독 소유가 되네, 단독. 그래서 특유재산이라고 그래요. 두 개 있죠.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의 재산. 그 다음에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데 뒤에 게 중요해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830조. 그죠? 그렇게 됐을 때 특유재산으로 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해석론이에요. 해석론. 두 개 있잖아요. 혼인 전부터 고유 재산이, 그죠? 근데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그러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했다. 그래서 자기 등기가 된 거죠. 그럼 이거는 특유 재산으로 추정이 돼요. 특유 재산. 형식적으로는 형식적 특유 재산 추정 판례 입장에 따르면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이나 쌍방이 대가를 부담해서 취득했음을 증명하면 추정이 번복이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일방이 했으면 일방의 단독 소유가 되고 그다음에 쌍방이 했으면 쌍방의 공유로 된다. 이게 이제 형식적 실질적. 근데 이렇게 보는 게 판례죠. 이렇게 보는 게 판례. 그래서 근데 다만 이게 대가 부담해서 취득했을 때 대가 부담 행위는 적극적 재산 증식 행위, 돈을 버는 거죠. 이런 것만 하지 가사노동, 그죠? 부부간의 가사노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만 이제 가사노동은 830조는 포함 안 돼요. 830조 다른 일방의 대가 부담이 포함 안 되고 이거는 이혼 시 가사소송에서 재산 분할 시 재산에는 포함이 돼요. 이 가사노동이. 그래서 가사노동 요거 주의할 것. 그래 830조 부부별산제는 이거는 민사 여기는 지금 민사 사건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혼 시 재산 분할은 가사소송이에요. 관할이 틀리다는 거. 이렇게 올해 저기 나왔잖아요. 그 공유 상속재산 협의 분할하고 그냥 일반 268조에서 공유물의 분할을 완전히 민사 형사 아니 민사하고 가사가 틀려 가지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공유물 분할을 못 해요. 민사하고 관할이 틀리기 때문에. 그죠? 이것도 가사소송은 가사소송이니까 재산 분할 요거 가사소송은 여기서 주장해야 돼. 재산 분할 시 가사노동은 여기서 주장해야지 여기 민사소송에서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가 부담 주장은 안 받아줘요. 이거는. 알았죠? 이렇게 한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쌍방이 대가 부담. 근데 사안에서는 보면은 여기서요. 사안에서 보면 여기는 감녀와 을이 공동으로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쌍방이 대가 부담했죠. 쌍방이 대가 부담. 그죠? 근데 이제 갑의 단독 명의로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쌍방의, 이게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형식적, 근데 실질적으로는 쌍방이 공동으로 노력한 재산이니까는 쌍방의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공유가 되고, 따라서, 그러면 을 명의가 없는데 을이 갑한테 뭘 한 걸로 취급하냐면 명의신탁한 걸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법리.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불로 바꾸고 각각 을이 공유다. 그죠? 그러면은 등기는 A명의로 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B에 을로 바꾸면 돼요. 을이 A한테 명의신탁했다. 그죠? 그리고 부부간의 명의신탁으로 해서 이건 어떻게 되죠?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탈세 탈법 목적이 없으면 부실법 적용이 없어서 유효하다. 그 법리로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종중에 이어서 부부재산 명의신탁까지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지금 갑이 병한테, 우리 사례에서는 근데 여기 갑이 C한테 했다. 그러면 명의신탁자가 자기네 2분의 1 지분이 아니라 자기 저 비지분까지 팔아먹은 것은 이중매매 법리가 그대로 유추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명의신탁 후 제3자한테 팔았을 때. 그죠? 그래서 원칙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 다만 예외적으로 배정가 하면 103조에 반해서 무효다. 이 법리를 그대로 순서대로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았죠? 예, 그래서 이런 사례 나왔을 때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830조를 얼른 베끼는 거죠. 830조 혼인 중에 여기는 요구만 하면 되겠죠.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본다. 따라서 사안에서도 그죠? X주택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했으니까 갑의 특유재산이다. 됐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 특유재산 추정과 번복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여기는 형식적으로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특유재산은 형식적으로 추정돼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쌍방이나 타방, 일방이 대가를 부담한 것이 증명이 되면 추정이 번복이 되어 쌍방의 공유재산이 되거나 타방의 단독 소유가 된다는 입장 판례. 됐죠? 그 다음에 추정 번복 사유에서는 대가 부담은 적극적 재산 증식 행위만 말하지 거기서 본대로 내조해공, 가산노동이죠. 이건 포함되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사안은 각각은 공동으로 노력하여 X주택을 구입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갑의 특유재산 추정 깨졌어요. 번복되고 그 다음에 갑의 공유재산이 된다. 여기까지. 쓰는 거. 그래서 간단하죠. 근데 이거 안 풀어보면 이것도 쓰기 힘들어요. 이것도 한번 안 풀어보면. 그 다음에 갑의 재산의 법적성이지. 그러면은 여기서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유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유 재산이지만 갑의 단독 명의로 됐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갑이 일방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을이 공유 지분에 명의 신탁한 것이다. 그죠? 따라서 부부간의 명의 신탁이 됐고 조세 포탈 등 목적이 있지 아니한 경우는 부실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죠? 따라서 유효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또 따라서 수탁자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가 된다. 따라서 수탁자가 처분을 했다. 제3자인 매수인의 등기로 알려면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여기서 여기 원칙만 써 있죠. 여기 이중매매 법리 유추 이렇게 써놓고 유추해서 한다. 따라서 원칙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지만 그죠? 선이 하기까지. 다만 예외적으로 배저가, 그죠? 배저가가 되면은 103조에 반해서 무효다. 이 법리 이거 무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거 명의신탁 후, 명의신탁 해지 후, 그 다음에 취득 시 완성 후, 그죠? 그 다음에 전형적인 이중매매, 그죠? 상속자 협의 분할 다 했어요. 지금 빠뜨리지 않고. 예, 그래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예, 이 정도로 해서 이거 부부별산자는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혼, 다음, 그런 다음에 아까 그 사례랑 붙어 있는 거, 이게. 이렇게 146이랑. 아까 뭐 이혼한다 막 그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부 감남과 의력 공동 노력 똑같죠? A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놨고, 그 다음에 한편 남편 A는 간통, B가 우연히 알게 돼서 자주 다투었다. 근데 그 A는 B와 이혼하고 D녀와, 그죠? A, B, 이혼하고 D와 결혼했다, 동거생활했다.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혼을 포기한 B는 A가 이혼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 D 결혼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A 이혼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다. 이때 A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근거. 이게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예요.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이혼 청구다. 그래서 이것도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노트 3페이지를 가봅시다. 3페이지. 그리고, 예, 요거, 그럼 이것도 840조를 가보세요. 840조. 이혼 원인. 예, 거기 이제 두 번째 사례죠. 그래서, 보면은, 부부 일방은 각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이게 바람피는 거, 그죠? 그렇게 2호, 악의로 일방 유기.
악의의 유기. 그 다음에 3호, 심히 부당한 대우. 그러니까는, 배우자 직계 존속으로 받거나 또 그로부터, 그죠? 그 다음, 4호는 그죠? 배우자로,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반대죠. 3호, 4호. 그 다음에 5호는 3년간 생사불명. 그 다음에 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6개가 있어요. 6개.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이게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인데, 840조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840조에 의해서 소송물이 6개예요.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소송물이 처분권주 이상 별개 원칙이, 다 별개예요. 소송물이 6개. 그죠? 따라서, 부정행위를 했다가 악의 유기라면 처분권주에서 소송물이 별개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저촉되질 않아요. 그죠? 각호 사유가 다르니까. 그죠? 그랬을 때,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인데,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가 인정될 것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 사유 중에 1호, 부정행위, 악의 유기, 부당대우, 부당부대, 여기까지가 유책주의라고 그래요. 유책주의는 무책배우자는 유책배우자한테 이혼 청구 가능한데 반대는 안 돼요. 반대는.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는 안 돼요. 이건 기각당해요. 그죠? 따라서 지금 반대로 A가 유책배우자잖아요. 유책배우자. A. 그 다음에 B는 무책배우자고 얘가 바람 폈으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혼 청구를 하는데, 부정행위죠. 부정행위 요거. 그죠? 그래서 이혼 청구를 하면서 1호를 이혼 청구 사유로 들어왔잖아요. 이건 바로 청구 기각당해요. 왜냐면 부정행위는 자기가 유책배우자잖아요. A가. 그래서 자기가 바람핀 사람이 1호를 가지고 이혼 청구하면 이건 안 돼요. 그냥 바로 청구 기각당해요. 그렇죠? 그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무책배우자만 하는데 지금 B는 이혼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혼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두 번째, 생사불명. 이건 파탄주의예요. 파탄주의. 따라서 3년간 생사불명이다. 그럼 무책배우자든 이혼 청구할 수 있고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긴 둘 다 할 수 있다. 그래 유책배우자는 파탄주의 할 때만 이혼 청구가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6호예요. 6호. 그러면은 유책배우자는 지금처럼 1, 2, 3, 4호 가지고 이혼 소송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비 걸을 수 있는 게 6호밖에 없는 거예요. 6호. 그래서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그죠? 이랬을 때 판례는 6호 자체도 유책주의로 봐요. 그래서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못하는데 예외. 파탄주의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예외. 요게 원칙 예외. 그래서 원칙 예외로 돼 있다. 그래가지고 예외에 해당될 때만 이혼 청구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판례는 지금 이렇게 합친 게 절충설이에요. 절충설 판례. 따라서 판례는 이제 6호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6호. 1호는 무조건 기각당해요. 1호는 알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칙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를 못해요. 그죠? 아까 본 대로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못하는 게 유책주의란 말이에요. 그죠? 이랬을 때, 파탄주의에 해당되는 예외를 판례가 인정하는데 여러 가지 한 4개 사유를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의 반소 제기를, 이건 반소 제기를 했으니까 이건 빼고, 그 다음에 오기나 보복감정으로, 자기들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있는데 오기나 보복감정으로 이혼 안 해준다. 그 다음에, 유책 배우자가 그동안, 상대방 무책 배우자한테 상당한 배려를 했다. 그 다음에 장기간 세월이 흘러가지고, 유책 배우자 유책이 상쇄됐다. 뭐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놓고. 그래서, 여긴 딱 여기에 걸리는 거죠. 오기 보복 감정.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본 대로, 여기요. 지금 본 대로, 이혼을 포기한 B는 A가 이혼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하자 방해하고자. 요 말은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판례 입장 여기죠. 이게. 그래가지고 하여튼 요거 6호 문제라는 거. 6호 문제. 6호를 유책주의로 보느냐,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고 파탄주의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806조 6호를 딱 체크를 해놓고 그다음에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부정, 유책주의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저기서 오기나, 요거요, 키워드가 요거요. 오기나 보복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거예요.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데도. 그 다음에,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 실현치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 여기서 여기 또 사유가 여러 개 나오는데, 요 키워드는 요 2가지 정도로만 체크를 해 두시다. 그래서 요거 하나, 둘, 이렇게. 이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검토에서는
판례 입장에 타당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사안의 해결에서는 여기처럼 요거잖아요. 이런 사유는 오직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그죠?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인정한다. 이렇게 거의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혼 청구가 인용될 경우 A에 대하여 B가 재산 분할 그죠?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저 A가 이혼 청구가 인용되면 B는 재판상 이혼도 재산 분할 청구도 할 수 있고 이혼 청구도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때 이건 1차형인데 B는 재산 분할 내용으로서 A가 향후받을 퇴직금, 연금 수급권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퇴직금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향후받을 퇴직금 청구권도 이혼 분할의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종래 판례는 없다고 그랬는데 판례가 변경돼서 있다고 그랬죠. 얘도 그것만 실어놓은 거야. 판례 변경된 것만. 퇴직금, 연금 수급권 이거야. 또 A는 자신이 자녀들의 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이유로 재산 분할에 가해서 부양료 부분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건 또 인용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그죠? A가 부양 의무를 부담하니까 이건 좀 1차형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체크하는 정도 이렇게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2에서 A가 C에 대해서 갖고 있는 3천만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A가 C, B는 자신의 재산 분할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면은 B, A, C 여기는 재산 분할 청구권에 대해서 최대 채권자 대위권을 통해 가지고 그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러면 C는 B에게 3천을 지급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필부로 때 피보전 채권이 있을 건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 권리 불이행해서 피대인데 피보전 채권 요거 재산분할 청구권이 피보전 채권이 돼야 안 돼요? 피보전 채권이 재산분할 청구권 된다 안 된다? 뭐라고 그랬죠? 재산분할 청구권이 항상 친족 상속법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협의나 심판에 의해서 확정이 돼야 돼요. 구체적 권리로 확정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산분할이 안 돼요. 여기 재산분할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 간단하죠. 이거는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B가 재산분할을 청구한 뒤에 A가 그 주택을 그 사촌 E에게 증여하고 소유 등을 마쳤다면 B가 이를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 요거는 무슨 문제냐면 A가 그 주택을 E에 증여했다. 그러니까 B가 A, E 그래서 이게 사행이죠. 사행이. 그러면 이거 채취. B가 채취. 피보전. 이것도 지금 여기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피보전 채권이 협의나 심판에서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때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채권자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법에 의해서 입법적으로 해결됐죠. 839조의 3번, 839조의 3. 그래서 요거는 인정돼요. 그죠? 그거에 착안해서 딱 두 개. 원래 요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3번이. 예, 그래서 이제 간단히 책으로. 이거는 여러분들 1차 때 했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재산분할 청구권. 그래서 여기서 재산분할 청구권. 여기는 여러분들이 일반론 재산분할 청구권의 대상은, 부부간의 혼인 중, 그죠? 혼인 중 쌍방이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하고, 다만, 특유재산은 아까 830조죠. 830. 그래서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거하고,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협의 분할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 유지의 협력, 감소 방지, 증식 협력, 세 개가 키워드예요. 원칙 안 된다, 예외된다 할 때 항상 유지의 협력, 감소 방지, 증식 협력을 했다 하는 경우는 분할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특히 처의 가산노동도 여긴 포함돼요. 그죠? 분담했을 때는 그 내조함으로써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특유재산, 그다음에 연금.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당연히 포함돼요. 그죠? 당연히 포함되는데 문제는 장래받을 퇴직금, 이거 종래 판례는 부정을 했어요. 그죠? 종래 판례는 장래 퇴직금은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그 다음에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돼서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판례는 입장을 변경하여서 이제 그 다음에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종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 현실적 평가 가능한 퇴직금 급여 채권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이 정도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포함이 돼요. 그죠? 이렇게 됐고 여기서 요거는 이제 아직 법무사 시험 이런 건 안 나왔으니까 이거 간단히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예요. 퇴직연금도 종래는 공무원의 퇴직연금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랬다. 그래서 기타 사정에 참작하면 충분하다. 그렇지만 판례는 입장을 변경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혼소송 계속 사변정시까지죠. 부부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 다음에 또 위자료 청구권, 그죠?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청산 및 부양이에요. 그래서 혼인 중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실질상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은 상대방 생활을 부양. 그래서 청산 및 부양설이라고 그래요. 청산 및 부양. 그래서 청산, 부양한다. 위반하지 않은 데 있지만 분할제 유책행위로 이혼함에 있게 되는 정신적 손해. 그래서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해서 급부로서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 해가지고 위자료 요소를 인정한 바 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재산분할하고 위자료는 완전히 소송물이 달라요. 그죠? 이게. 그죠? 위자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잖아요. 그죠? 재산분할은, 소송물이 다르다. 소송물이 다르니까는, 소송물이 달라서 따로 청구해야 되지만, 다르다. 그런데, 이 판례가요, 재산분할에 위자료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해서, 재산분할에 위자료 급부가의 성질을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는 게 거의 유일한 판례라고 그래요. 평가를. 유일한 판례 포함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별개인데 여기는 포함해서 하나의 청구로 해서 인정한 판례니까 이거 하나 체크해두고, 그죠? 그 다음에 재산분할 방법, 부양료도 부양료도 아까 본 대로 재산분할에 할 때 참작을 해요. 참작한다. 이 정도.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쉬우니까 이렇게 해놓고. 재산분할 해가지고 이거는 조문 베끼면 되고 389조 2. 그 다음에 이거 기간은 2년.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죠. 제척기간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안에 얘기해서 특유재산. 그래서 이거는 아까 본 대로 아까 특유재산에 그죠? 원칙은 안 돼 예외된다. 퇴직금 현재 되고 위자료 성질 급부가 포함된다. 된다. 이렇게 되고 다음 페이지 위자료 마찬가지죠. 통설 판례.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A는 자녀들의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장래 들어갈 부양료만큼 재산분할 제외권 요구하는데 판례에 따르면 이걸 인정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분할은 부부 사이 재산관계 청산 요소, 부양적 요소, 청산 및 부양이잖아요. 포함한다. 따라서 이런 판례에 따르면 A 주장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부양료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여기 채권자 대위권. 그죠? 아까 했었죠. 그래서 재산분할은 협의나 심판에 의해서 확정돼야 돼요.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는 전까지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리가 저기 발생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 여기는 당사자께 없어 소각하죠. 피보전이 없으니까. 그죠? 피보전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 채권자 취소도 마찬가지 피사사 무지한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의 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이 확정되기 전이다. 따라서 피보전 채권으로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느냐인데 법이 입법적으로 해결했죠. 이건 입법적으로 839조 3의 1에서 그죠? 그래서 뭐 조문 베낀 다음에 이건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협의 심판 확정되기 전 재산분할도 피보전 채권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협의나 심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혼은 요 정도 준비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8 예, 친생 추정과 제한 844 조의 문제죠. 이것도 사례 일론점으로는 다른 옛날 사법시험부터 지금까지 지켜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간단히 준비만 해봅시다. 그러면은, 감남과 의련은
2002년 5월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그 다음에 갑은 2003년 3월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하여 구속되는 법원에서 징역 3년 판결 2006년 3월 수감 생활을 마치고 귀가하였다. 한편 그동안 을은 다른 남자와 사이에 아이를 임신하여 2005년 2월에 3월에 수감 생활을 마쳤는데 그 수감 생활을 마치기 전에 병을 출산을 했어요. 있죠? 그래서 갑의 동의 없이 병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갑의 자로. 이때 갑의 출감 후 두 사람 사이 문제가 다투지다가 결국은 2007년 협의혼화했다. 그 다음에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을이 지정됐다. 그런데 갑은 2007년 10월 현재 병을 자기의 등록부에서 지우고 싶어 하는데 그 방법을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갑은, 그죠? 깜빵 갔다 왔더니, 마누라 다른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얘가 친생자로 추정돼야 안 돼요. 그죠? 친생자로 추정되느냐 안 되냐. 그래서 이게 친생 추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 5페이지를 가보세요. 5페이지.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5페이지다. 여긴가? 예, 여기요. 그 최근 판례까지 확인됐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친생의 추정. 예, 844조. 이것도 조문문 좀 봅시다. 그럼 844조를 보면 남편의 친생자 추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남편의 친생자 추정.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는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 그죠?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 그래가지고 그럼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2항이에요. 2항.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3항.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걸로 추정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1차 때 공부했지만 그 3항이 옛날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가지고 얘가 이제 거기에 848조하고 그죠? 아니 800 어디냐? 50 새로 입법이 된 게 근데 그거 이게 조문 옛날 건가? 예, 그래서 조문이 새로 생겼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몇 조더라? 800 몇 조죠? 거기 854네. 854조. 854조의 2. 854조 2. 친생 부인 허가 청구하고 855의 2. 인지 허가 청구. 이게 이제 입법 도입이 됐어요. 거기 헌법 불합치 난 다음에.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는 나올 가능성이 2차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없어졌어요. 1차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왜냐면 이걸로 다 해결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하여튼 옛날 정통 문제만 해보겠어요. 정통 문제만. 따라서 여기서 이제 844조에 따라서 여기서 아내가 남편의 처일 것, 그죠? 그 다음에 혼인 중에 임신한 자일 것. 그때 혼인 중 범죄론하고 사실은 포함돼요. 이거 포함된다는 거, 이거 포함시킨다는 거 기억하고. 그래서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혼인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내. 그래서 이게 이제 헌법 불합치가 나가지고 이 두 개의 조문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문 가지고 베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는 안 나올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문제는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그래요? 그 다음에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내.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친생자 추정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조문 가지고 요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문 그대로 844조 1항, 2항, 3항, 그게 요건 3개라고 생각하면 되고, 효과로서는 친생자로 추정이 돼요. 친생자 추정. 그러면은 친생자로 추정됐을 때 추정에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친생 부인에서만 가능해요. 친생 부인에서. 거기서 문제로 친생 부인에서 하면은 거기 847조잖아요. 그것만 가능해요. 847. 따라서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에서는 확인액이 없어 서로 각하당해요. 이렇게 그랬죠. 근데 여기서 친생 추정을 못 받는 자의 추정을 번복하려면 친생 부인에서도 가능하고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에서도 가능해요.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게. 이게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친생 번복을 할 땐 친생 부인에서는 두 개 다 가능해요. 근데 친생 추정되면 친자관계 부존재는 못하고 그 다음에 친생 추정 못 받을 때만 친생 부인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한. 그래서 우리 판례는 현재 외관설이에요. 최근 판례도 외관설을 유지했죠. 그 다음에 학설이 혈연설인데 외관설은 부부가 동거도라고 하고 한문으로는 동서라고 그러죠. 동서가 결여됐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좀 깜빵 같잖아요. 그죠?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가 나왔다. 이런 친생 추정이 안 돼요. 그죠? 친생 추정이 안 돼요. 친생 추정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본 대로 그러면은 유전자 혈액형 차이가 있을 때, 그죠? 요건 요까지고.
이게 외관설이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혈은 유전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여기처럼 동거를 했으면 추정이 되고 동거 안 했으면 추정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랬죠? 그래서 혈연설을 최근에 안 받아들였어요. 혈연설은 친생 부인애소에서 그냥 친생을 부인하는 사유로만, 그죠? 이건 부인 사유로만 참작을 하지, 이걸 가지고 친생 추정에 대해서 이렇게 친생 추정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외관설을 확실히 해놨어요. 그죠? 그렇게 됐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 문제에서 보면요. 여기서, 그러면 얘는 병은 갑의 친생 추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동거가 결여됐잖아요. 깜빵가 있었으니까. 그죠? 갑의 친생자로 추정이 부인된다. 따라서 자기의 등록부에서 지우고 싶은데 무슨 방법을 쓰면 돼요? 친생자로 추정 안 되니까 친생 부인에서도 제기할 수 있고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에서도 다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훨씬 쉽냐면 친생 부인에서는 제척기간 그런 게 금방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걸 지나가니까는 아까 본 대로 그래서 여기 2005년 2월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2년, 2007년 제척기간 2년이에요. 2년. 그게 지나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자관계 친생 부인에서는 못하니까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에서를 제기할 수 있다. 관계 부존재 확인으로 충분히 이거는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제척기간하고 원고적격 같은 게 제한이 없어요. 이걸로 할 수 있다. 이렇게요.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아내 남편과 처는 이혼한 지 5년이 지났어요. 부부인데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채팅을 하던 중 초등학교 동창 정을 알게 되었다. 요새도 이런 거 많죠, 그죠? 그래서 정을 통한 2005년 3월 병을 출산했다. 그래서 갑은 병을 자신의 자로 출생 신고를 하였다. 그러면 이거는 갑과 을, 법률론인 갑과 을은 지금 동거 중이잖아요, 그죠? 동거 중이니까는 병은 갑의 친생자로 추정이 돼요, 이건 또. 비록 다른 사람의 친생자지만 친생추 인정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자 이제 2006년 8월 갑과 을은 협의이혼을 하고 병의 친권자 양적 을로 지정됐고 을은 정과 다시 재혼을 했다. 2006년 10월에 이혼이나 했다. 2007년 10월 정은 병을 자신의 자해 등록부에 올리고 싶어하는 방법이 있는가? 그러려면은 이거는 갑의 친생 추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이 자기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올리려면 이 추정을 깨야 돼요. 추정을 깨야 한다. 그러면 친생 추정이니까 얘를 깨려면 친생 부인에서만 제기해야 돼요. 친생 부인에서. 근데 친생 부인에서는 거기 847조로 가보세요. 847조. 친생 부인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847 친생 부인에서 친생 부인에서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얘네들이 출산한 거예요. 이때 출산을 했으면 누구하고 을하고 정은 을하고 부나 남편이나 아내는 요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알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2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척기간 지나서 친생 부인에서 못해요, 이거를. 그죠? 친생 부인에서는 안 된다. 2년이 경과. 이렇게. 그래서 따로 소각화당해요, 소각화. 그렇다고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해서 또 소각화예요. 왜냐하면 친생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정의 병을 자신의 등록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행법상 이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좀 간단하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서 정리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준비해서 보도록 하고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10분 쉬고 이제 진행을 합시다.